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혜리입니다.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면 흔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하고요.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수면 중에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호흡이 줄어들거나 멈추게 되는 무호흡증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가 코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코골이라는 단어 때문에 흔히 생각하시기에 무호흡이라고 하고 상기도가 막힌다 하면 코가 막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폐쇄가 일어나는 부분은 코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목구멍부터 이 성대까지 이 상기도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서 무호흡이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누운 자세로 잠을 잘 때는요, 이 상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 혀 뒤쪽, 인두, 편도 등등의 구조물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상기도 공간이 좁아지고요. 이것들을 지탱하는 근육의 긴장도나 이걸 조절하는 신경의 작용도 수면 중에는 깨어있을 때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기도 중에 어느 한 구간이 막히게 되고,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들락날락했던 공기의 흐름이 이제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막히게 되면서 무호흡 혹은 저호흡이 생깁니다. 이게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컨디션을 이제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가장 흔한 수면 질환 중 하나로 유병률이 성인의 4에서 6%까지 보고가 되고,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 성인의 20에서 30%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해야 될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골이 증상입니다. 그리고 자다가 컥컥거리기도 하고요. 자다가 컥하고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릴 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증상들이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전혀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같이 주무시는 배우자, 베드 파트너가 이런 증상들을 보고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스스로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에게 조금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라고 쉽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증상입니다. 바로 자다가 자꾸 깨는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자주 수면 중에 깨게 되면서 잠이 이렇게 통잠을 자지 못하고 토막잠을 자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호흡이 생기면 산소 수치, 이산화탄소 수치가 변하면서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각성의 역치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아주 많이 줄어들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숨을 쉬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서 1번으로 보여드린 코골이나 무호흡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자다가 깬다, 나는 불면증이 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뒤늦게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주간졸림, 피곤, 집중력 저하 등의 낮에 일어나는 기능 저하 현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이 토막나고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이 가지는 그 리프레시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잠을 잤는데 그러고 나서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 계속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본인의 수면이 단순히 잠을 적게 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때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질환이 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있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침 두통입니다. 평소엔 두통이 없는데 자고만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요, 이 두통이 수면 중에 무호흡이 생기면서 이제 뇌 혈류 상태가 변해가지고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두통이 반복되는 분들은 특별히 수면과 관련된 다른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무호흡증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전혀 불편한 것이
맛이 없다. 나는 잠도 잘 자고 낮에 졸리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 제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검사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는 건지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 PSG라고 하는 수면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검사를 하려면 저녁 때 저희 수면검사실 오셔가지고요. 간단한 수면 설문지 같은 것을 작성하시고 다양한 바이오 센서들을 붙이고 평소처럼 검사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하면서 자는 동안 이 다양한 바이오 센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검사자는 그 실시간으로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바이오 센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중간에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수면 검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증상 들어보니까 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 검사 하지 않고 그냥 저는 바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수면무호흡증을 정의하고 진단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고 하는 호흡 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수치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기 위해서도 그 수치가 필요하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중에 대표적인 양압기 치료인데 양압기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수면다원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추후 치료를 위해서도 수면다원 검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면 증상이 같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요. 저는 잠자리만 바뀌어도 잘 못 잔다. 근데 심지어 그 불편한 검사실에 누워 자면서 저렇게 많은 센서들을 붙이면 나는 못 잘 것 같다. 이 검사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맞습니다. 이 검사실에서 자는 게 편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센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붙이고 자는 것이 불편하기는 해서 검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는 잘 못 잤다. 평소만큼 깊이 자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꼭 평소와 같은 정도로 푹 주무셔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그 정도의 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평소보다 잘 못 주무셨을지언정 정말 이게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못 주무시는 분은 정말로 극히 드물기 때문에 두 번째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냥 약 먹고 자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어떤 수면센터에서는 특별히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분이라도 그냥 일괄적으로 루틴하게 그냥 수면제를 다 먹게 하고 검사를 하시는 센터도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답과 조금 이어지긴 하는데 수면제를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평소만큼 못 자더라도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대부분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또 평소에 불면이 없고 수면제를 전혀 복용하시지 않던 분이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그날 검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면제를 그냥 일괄적으로 다 먹고 검사하는 방법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다만 만성불면증이 있고 이미 오랜 시간 매일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환자의 평소 잠을 봐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끊고 검사하지는 않고 평소와 동일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검사를 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검사를 이렇게 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사들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양한 센서들을 붙였는데 무호흡이 일어난 이벤트, 저호흡이 일어난 이벤트를 그 정의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요. 그 횟수를 셉니다.
이번 하룻밤 자는 동안 몇 번 정도 무호흡과 저호흡이 있었는지를 횟수를 세고 그걸 가지고 이 AHI라고 하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 무호흡 혹은 저호흡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총 무호흡 저호흡 발생 횟수를 다 더한 것을 총 수면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가 넘으면서 5 이상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5가 넘어가면 증상과 상관없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가지고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가도 분류를 하는데 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에서 15인 경우는 가벼운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15에서 30 사이인 경우에는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체중 관리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면요, 이 상기도 주변의 구조물들이 두꺼워지면서 그 상기도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뱃살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웠을 때 이 뱃살이 이렇게 위로 밀려오면서 호흡 생리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무호흡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줄이고 정상 체중인 분들은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고 운동 같은 경우는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운동 자체가 수면무호흡증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술 마시고 자면 무호흡증이 무조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금주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거는 수면무호흡증에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물들,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 수면제, 안정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호흡 억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복용에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중등도 이상의 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부터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표준 치료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고 이 마스크가 양압기 기계와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수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호흡 사건이 발생할 때 기계가 그것을 감지하고 이 호스를 통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일정한 기압을 불어 누워줘서 그 상기도를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치료를 양압기 치료라고 하고 이 양압기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걸 해봤는데 도저히 이거를 적응하지 못하고 치료를 실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적으로 이런 구강장치나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구강장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정기처럼 이렇게 끼고 주무시는 건데요. 이 하악을 앞쪽으로 조금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구강장치를 끼므로써 이 뒤쪽에 상기도 공간이 조금 더 열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상기도를 막게 하는 상기도의 여러 구조물들을 일부 절개하거나 혹은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주거나 하는 수술적 치료, 우리가 흔히 코골이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양악 수술을 그 상악과 하악을 모두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내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상기도 공간을 좀 넓혀주는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면무호흡증은 사실은 매우 흔하고 아직까지도 진단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수면무호흡증 증상은 다양하고 사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수면다원 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셔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니라 다양한 연관된 질환의 합병증 위험이 올라가게 되니까 반드시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표준 치료는 양압기 치료이다. 이것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수면 클리닉 내원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편하게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